비행기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면접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행기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변 면접관들이 이상한 기색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30시간 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기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한 해외 취업, 그리고 뉴욕에서의 중요한 면접. 인생이 걸린 순간 앞에서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내 옆에서 기대고 계십니까?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할아버지가 좁은 통로 쪽 좌석에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한 노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젊은 남성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제 자리인데.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이 비행기 자리 너무 좁네요. 이런 좌석에 앉을 거면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시지 그랬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이없어졌습니다. 아니, 같은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그 순간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지갑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당혹감이 아닌 깊은 지침과 상처 같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비행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의 남성은 당황한 듯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승무원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손님, 예약된 좌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남성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지친 얼굴, 쓸쓸한 눈빛. 그에게는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할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어딘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뉴욕에서 일하십니까?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를 반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쓸쓸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지갑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준호와 어린 소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 여행이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3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조용히 모니터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이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몸을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의 주름진 얼굴은 피곤함과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지갑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었던 단 하나의 사진.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손길에는 애틋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뉴욕에서 사신다고 하셨지요? 이준호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지요. 그는 잠시 말끝을 흐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는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번도? 이준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손끝으로 창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드님께 연락을 해본 적은 없으신 겁니까? 그 질문에 이준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더군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애는 정말로 나와의 연결을 끊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지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애가 정말로 날 원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 순간 지수는 직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혹시 그가 몰랐던 건 아닐까? 그녀는 무언가 알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오해는 지금 풀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내에 경고음이 울리며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기체가 흔들릴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준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수는 순간 당황하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그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숨이 차네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지수는 급히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준호는 손을 가슴에 얹은 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그의 상태를 보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승무원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준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가져오세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지수를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는 착륙을 위해 점점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체크하며 착륙 즉시 의료팀이 대기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박지수는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불안했던 감정이 이제는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가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마지막 인사처럼 말하지 마세요.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마지막 안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 여러분, 곧 착륙합니다. 모든 좌석에 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승무원이 다시 한번 이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대기 중이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이제 곧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의료진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운 채 신속하게 이준호를 들것에 태웠습니다. 환자분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유지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박지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원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가세요. 그러나 그의 손은 살며시 지수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나는 그냥 이대로 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그녀는 이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그의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구급차가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다급하게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수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뉴욕의 밤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뉴욕 맨해튼 세인트 메디컬 병원. 이준호는 병원에 도착한 뒤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당장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가족과 상의 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 면접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길 떠나도 될까요? 그녀는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고민하는 것을 아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 씨, 이제 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지요. 지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면접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이준호의 손을 잡고 단단히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뉴욕 대기업 HQ로 가는 택시 안. 박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면접을 잘 보면 나는 드디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혼자 병원에 계십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끝에서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가죽, 낡은 가죽의 느낌. 지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준호의 지갑. 비행기에서 실수로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간 그것.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명함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준호, 받는 사람 이정우, 명함 이정우 CEO.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지수는 지갑 속 흐릿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성과 명함 속 이름을 확인한 순간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들이 뉴욕에 있지만 나를 반길지는 모르겠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면접장에 가면 그 사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 3시 30분 뉴욕 대기업 HQ 면접장. 면접 대기실에서 지수는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가방 안의 지갑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맞을까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고민하는 사이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수 씨, 들어오십시오. 지수는 긴장된 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을 보고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면접관 이정우 CEO.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지수의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비행기 안에서 본 이준호의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명함 속 이름도 같습니다. 설마 정말 이 사람입니까?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면접이 끝나고 따로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녀가 결정하기도 전에 자신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혹시 이준호 씨를 아십니까? 이정우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준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우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뉴욕에 계신 아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 순간 이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이라고요?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쥔 이준호의 편지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이정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이 편지는 비행기에서 뵌 할아버지가 당신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이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이정우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차를 준비하십시오. 차창 밖으로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뉴욕 맨해튼 세인트 메디컬 병원. 이정우는 병원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야 할지 그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온 것인가? 그가 내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을까? 그러나 그가 고민하는 사이 병실에서 나오는 박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셨군요. 이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여전히 펼쳐보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수는 조용히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병실 문 앞. 이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면 그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사람. 한때 가장 가깝던 존재였지만 어느새 멀어져 버린 사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고요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이준호는 산소 마스크를 벗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우야. 이정우는 그 단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라도 다시 보게 되었으니 그 한마디가 이정우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정우야, 너에게 이 편지를 건네는 것이 이제야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아버지로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도, 너를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랬다. 나는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너를 한 번만 보고 싶었다. 혹시라도 이 편지를 내 손에 건네게 된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아버지. 준호가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이정우는 손끝을 떨며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입을 열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운 이준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정우야, 나는 괜찮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가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렇게 그들은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말들, 그리고 그가 너무 늦게야 알게 된 진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신 겁니까? 그 한마디에 병실안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이준호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묻고 싶을 만하지.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30년 전. 이정우가 10대 후반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준호는 혼자가 된 두려움에 아들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내 엄마가 떠난 후 내게 가족은 너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 울타리 안에 두려 했지. 이정우는 가만히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편협했지. 너에게 나와 같은 길을 강요했어. 어느 날 밤 이정우는 홀로 집을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코트도 챙기지 않은 채 그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준호는 문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정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준호는 아들이 가업을 잇길 원했습니다. 조그만 공업사를 운영하며 아들을 후계자로 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내가 왜 가업을 물려받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정우 역시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다는 거냐? 저는 경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해외로 나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준호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허황된 꿈을 쫓아 집을 떠나겠다고?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 인생입니다. 내 인생? 그럼 나랑은 상관없다는 말이냐? 그날 밤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이정우는 결국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고 집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골이 깊어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결국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처음 몇 년 동안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없는 삶에 이미 익숙해지셨겠지. 아직도 날 원망하고 계실지도 몰라.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아버지는 몰래 그의 소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에 그의 소식이라도 있을까 찾아보았고 어느 때부터 신문에 작게 실린 그의 회사, 점점 규모가 커져가며 기업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조용히 신문을 덮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그 한마디를 중얼거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병실 안 이정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왜 날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이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붙잡는다고 내가 남아줄 것 같았느냐? 그 한마디가 이정우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날 찾으신 겁니까? 이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내가 보고 싶었다. 그 말에 이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세월 속에서 쌓아왔던 벽이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이해하려 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겠지. 이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세인트 메디컬 병원. 며칠 후 이준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이정우는 즉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이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 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정우는 남겨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우에게. 정우야, 나는 내가 원망하는 것도 나를 찾지 않은 것도 다 이해한다. 너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지만 나는 언제나 내가 어디에 있든 잘 지내기를 바랬다. 너를 다시 보게 되어 참 다행이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너만은 이제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 정우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이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 겨울의 어느 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이정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춥지 않으십니까? 이정우는 고개를 들어 눈앞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수는 가만히 손에 쥔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정우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것들 말씀이십니까? 이정우는 멀리 눈 덮인 공원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연결되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나직하고 조금은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이정우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이후 면접에 합격했고 이정우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연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이정우에게 딸처럼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준 사람. 홀로 살아온 그에게 아버지마저 세상을 뜨고 그녀 덕분에 이정우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벤치에서 지수와 헤어진 후 이정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공원 한편을 지나며 길게 뻗은 벤치를 보았습니다. 한겨울의 나뭇가지들은 여전히 앙상했지만 눈 속에 묻힌 그 자리는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집 앞 벤치에 앉아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자신을 꼭 감싸 안아주던 어머니의 손길도 함께, 그리고 떠나보낸 후에야 깨닫게 된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그는 문득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발자국은 길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다시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